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소비자와 함께 청년위원 김미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개요와 필요성, 그리고 다른 보험과의 차이점, 그리고 최근 강화된 신실손의료보험의 특징과 가입 전환 제도, 보장 범위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할 때 알아야 할 필수 정보, 꿀팁을 중심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실 강성경 사무총장님 모셨습니다. 사무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무총장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방송을 보고 소비자께서 문의하신 내용인데요. 혹시 기존의 경증 만성 질환이나 치료 이력이 있는 유병력자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네, 2017년 9월에 금융당국에서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10대 과제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 일환으로 실손보험의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투약만으로 관리 중인 만성질환 환자와 완치된 유병력자도 2018년도 4월부터는 유병력 실손의료보험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실손의료보험과 다른 점은 가입 심사를 대폭 완화했다는 거고요. 심사 항목이 18개에서 한 6개로 줄이고요. 그다음 치료 이력에 대한 확인도 5년에서 2년으로 줄고, 또 5년 이내에 중대 질병 심사도 10개에서 암 1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상품 구조도 기본형이고요. 가입 연령은 일반 실손의료보험은 최대 65세지만은 이 보험은 최대 75세까지입니다. 입원 치료 시 최소 자기부담금이 한 10만 원 정도이고요. 통원 치료비 보장 범위는 외래만 보장하고 있습니다. 일반 실손 의료보험과 달리 처방 조제는 보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원 치료의 보장 한도는 연 한 180회로 일반 실손 의료보험과 같지만은 회당 금액은 한 30만 원보다 적은 회당 20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요. 상품 구조의 변경 주기, 즉 재가입 주기인데요. 이것도 일반 실손 의료보험은 한 15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유병력 실손 의료보험은 3년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이 표준화되면서 상품 구조가 동일화됐지만 보험사마다 내는 보험료는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실손의료보험이 표준화되기 전에는 특히 2009년 9월 이전에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범위와 보상 한도, 자기부담금 등은 보험사별로 완전히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 소비자들이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이해가 정말 하기가 되게 어려웠었고요. 또 여러 보험사에 중복으로 가입되는 문제가 발생했었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2009년 10월부터 실손의료보험을 표준화하여서 앞에서 말씀드린 상품 구조들을 동일화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수준은 보험회사별 사업비 구조나 보험료율, 유형관리 등 능력에 따라서 서로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실손의료보험을 새롭게 가입하거나 전환 가입할 경우에는 보험사별로 보험료 수준, 인상률, 유형관리 능력, 손해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입자 본인에 가장 알맞는 보험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해보험협회나 생명보험협회의 홈페이지에 공시시대에서 비교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자기부담금도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는 자기 부담금에 따라서 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부담금이 10%인 것과 20%인 상품이 동시에 판매되고도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 본인 건강 상태나 향후 병원 등의 의료기관 예상 이용량들, 그다음에 재정 상황들 이런 거를 충분히 고려하셔서 가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할 때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질문표 같은 거 이렇게 작성하잖아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질문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작성을 해야 하는데, 그리고 보험사는 이 질문표를 근거로 보험 심사를 하여서 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계약자가 이제 이를 쉽게 여기거나 형식적으로 여기고 대충 작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추후에 보험사가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자 알리는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일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사유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개 이내에 해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험금 지급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진단 계약일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라서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받는 건강진단 사본 등이 있잖아요. 사본 등의 자료들을 건강진단 대신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주의할 것은 이 알리 의무사항이 계약 전뿐만 아니라 계약한 후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 계약자가 보험 기간 중에 그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됐을 때,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적으로 자가용 운전하던 사람이 택시 하는 걸로 직업이 바뀌었다. 또 아니면 또 어떤 특별하게 자기가 영업용 운전하는 회사에서 직무가 바뀌었다 라고 했을 때는 이 변경 사실을 알려야 돼요.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가 이륜 자동차 오토바이라고 하죠. 오토바이나 이제 원동기가 장치가 달려있는 자전거를 가지고 출퇴근을 한다거나 아니면 배달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사항할 경우에도 보험사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돼요. 이런 거를 이제 계약 후 알림 의무라고 합니다. 이때에도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림 의무와 마찬가지로 보험사가 보험 해지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가 있어요.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등을 반드시 참조하셔야 됩니다. 2014년 4월 이후에 이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한 가입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해당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실손의료보험의 일부 보험료를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험사별로는 좀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보험료 5% 정도 이제 할인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때 이제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의료급여증, 사본 등의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급권자 자격을 이제 취득하면 그날로부터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방송 이후에 주변 분들이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실손의료보험 관련 정보들을 가입자들이 쉽게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대부분 이제 계약 시점에서부터 가입 후 얘도 이제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알아서 뭐 하겠지 하고 이제 무관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병이나 사고, 또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아니면 전에 우리가 백내장 수술이나 같은 수술이나 기타 시술 같은 경우를 받을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내가 보험 가입했지, 실손보험 의료보험 있지 하면서 그때부터 관심이 이제 가지게 돼요. 하지만 이제 보상 내용이나 보험금 청구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알아봐야 할지 몰라서 대부분은 친구나 뭐 회사 동료 등 이렇게 지인들에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럴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가입 내역을 해당 이제 보험사에 이제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손해보험협회나 생명보험협회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금융감독원의 홈페이지에 보면 금융꿀팁 200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쪽에 들어가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알아둘 필수 정보를 이제 검색하면 충분하게 지금까지 그 실손의료보험의 궁금증들을 이제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금융꿀팁 200선에서 실손의료보험에 관련한 정보들을 검색하면 된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실손의료보험 관련해서 가입자들이 가장 궁금한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몇 가지 사항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제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이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되는 것과 보장되지 않은 것에 대한 질문들이 많아요. 특히 보장되지 않는 것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병원의 입원이나 통원 치료와 무관하게 발생한 비용들이 있잖아요. 즉 간병비, 증명서 발급비, 예방 접종비들은 이제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의 처방이 없는 의약품, 즉 이제 흉터 치료 연구 같은 거, 잇몸 약과 같이
약국에서 직접 구입한 의약품, 그리고 이제 보습, 자외선 차단제, 건강식품, 건강보조제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의약 외품인데 이런 것들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 성의원이 있어도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 이제 기기상 등에서 구입한 이제 수술 재료비, 예를 들면 수술포 같은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의료 보조기 등의 구입비는 이제 보장되지 않고요. 또 이제 제왕절개, 이제 그다음에 불임 검사, 뭐 인공수정, 뭐 이런 거에 대한 의료비도 보장되지 않고, 비뇨기의 질환은 대부분이 보장은 돼요. 근데 여기서 요실금에 대한 것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치료 목적에 따라서 보장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건강관리를 위해 예방적 차원에서 받은 일반 건강검진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근데 건강검진 결과 의사가 이상소견이 있다고 해서 추가로 검진이나 검사를 받는 경우는 보장이 돼요. 예를 들면 대장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그 안에 용종이 생겼다. 그래서 용종을 제거하는 거라든지, 근데 암이 좀 의심되니까 조직 검사를 다 별도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많이 이제 사람들 많이 하는데 쌍꺼풀 수술, 그다음에 이제 유방 재건 수술 같은 경우도 치료 목적인 경우는 다 보장돼요. 근데 이제 외모나 미용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쌍꺼풀 수술이 안검하수증이라고 하는데, 이게 눈꺼풀이 막 처지는 현상, 그다음 안검내반증이라서 눈 속눈썹에 따라 속눈썹으로 눈이 막 찌름을 이제 이렇게 찌르는 현상, 이런 것들은 이제 치료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유방암 환자가 이제 유방 재건 수술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들은 이제 보장이 되는데, 뭐 단순 쌍꺼풀 수술이라든지 뭐 유방 확대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보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치과, 항방, 그다음 항문 질환 치료는 원칙적으로 급여 의료비 중에 이제 본인 부담금만 보장을 하고요. 비급여 의료비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치과에서 이제 구강, 그다음에 입술 같은 경우 뭐 턱 관련된 질환을 이제 치료를 받았을 때는 이제 그거는 비급여까지 다 보장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방병원에서 MRI나 CT를 찍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이제 양방 병원에서 의료 행한 거랑 동일하게 보고 급여와 비급여 모두 다 보장을 합니다. 뭐 그 외에 혼동되기 쉬운 이제 보장 항목에 대한 주요 사례들은 제가 화면으로 올려놨으니까 그걸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좀 보는 게 해외 여행 기간 중에 이제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해외에서 진료를 받는 거는 보상이 되지 않아요. 근데 그 국내로 귀국해서 국내에서 이제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이제 실손의료보험에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 보장을 위해서는 여행 전에 해외 실손의료비가 보장되고 있는 해외 여행 상품을 별도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0만 원 이하의 보험금은 보험회사별로 이제 모바일 앱을 통해 가지고 쉽게 이제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하지만 이제 회사별 운영 기준이 다소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꼭 이제 확인해 보시고요. 이제 실손보험 가입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서 의료비 내역을 이제 입력하고, 스마트폰으로 병원 영수증 등 청구 이제 서류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전송을 하면 이제 보험금 청구가 완료가 됩니다. 다만 이제 보험 청구 이제 내역에 대해서 보험사가 좀 이게 추가로 조사가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될 때는 이제 가입자가 별도로 이제 추가 서류들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워 의료비를 납입하기 곤란한 경우 보험금의 일부를 선지급받을 수 있나요? 결론적으로 말씀은 선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의료비 신속 지급 제도라는 거를 이제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의료급여법상의 이제 1종, 2종 수급권자일 경우, 그다음 중증 질환일 경우, 또는 이제 의료비 중간 정상액, 그러니까 본인 부담액 기준으로 300만 원 이상의 고액 의료비를 부담해야 될 경우, 이런 대상자들한테 해당이 되고요. 진료비 이제 세부 내역서를 중간 이제 진료비 고지서와 함께 보험사에다가 제출하면
이제 보험사로부터 이제 예상되는 보험금 70%를 미리 이제 지급해 줍니다. 추후에 이제 최종 진료비를 정산한 후 나머지 이제 보험금을 이제 수령할 수가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의료급여법상 1종 및 2종 수급권자는 의료법상 적법하게 인정되는 모든 의료비를 이제 신청할 수 있지만은 중증 이제 고액 이제 의료비 부담하는 계약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 그다음에 전문 요양기관의 의료비만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럼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저희가 알아야 할까요? 보험료 청구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보험사에 연락해서 관련 필요한 서류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병원에 가서 그 필요한 서류들을 이제 발급해달라 요청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또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이제 먼저 이제 보험금 청구에 대한 필요 서류를 아까처럼 확인하고 진료 전에 이제 미리 요청을 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이제 시간도 많이 줄일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과잉 진료에 대한 예방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성년자나 대리 청구 또는 이제 회사에서 뭐 하든지 이렇게 해서 단체 가입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이때는 이제 추가 서류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확인하셔야 되고요. 먼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보험료 청구는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불가피하게 대리인이 청구할 때는 뭐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뭐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뭐 개인 정보 처리 동의서 등을 이제 제출해야 되고요. 또 보험 수령자가 사망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상속관계 확인 서류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게 뭐 과격관계 증명서 같은 건데요. 그다음에 상속인이 다수일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상속인 각각의 이제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서 또는 이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통원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청구할 때는요. 청구 금액이 3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냥 진료비 영수증만 있으면 돼요. 그다음 청구 금액이 3만 원에서 1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영수증과 질병 분류 코드가 기재된 처방전이 있습니다. 처방전 하면 이게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청구만 해도 이제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영수증, 그다음에 그 진단명 통원 일자 및 통원 기간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청구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진단서, 뭐 통원 확인서, 뭐 처방전, 진료 확인서, 소견서, 진료 차트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여기에 있는 서류들 중에 모두 다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진단서가 필요하진 않아요. 진료 확인서, 소견서만으로도 가능하다라는 이해하시고 반드시 진단서를 이제 발급하려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진료비 내역서. 이 진료비 내역서는 청구 금액과 상관없이 3만 원이든 10만 원이 상관없이 반드시 제출을 해야 돼요. 그리고 환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병원에서 이거는 무조건 발급해 줘야 돼요. 비용도 최초 발급 일회에 대해서는 무료로 발급해 줘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꼭 필요한 정보들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의료 소비자들의 슬기롭고 올바른 의료 생활을 위해서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제대로 알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정보 꿀팁, 꼭 필요한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해주신 강성경 사무총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슬기로운 의료생활의 방송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다룬 실손의료보험을 비롯한 지금까지 방송했던 내용들을 총정리하고 보다 의료 소비자들이 슬기로운 의료생활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을 중심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안녕. 풀어야 될 계산방, 적극적으로 풀어야 될 계산방들이 과제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한 번에 다 풀 수는 없겠지만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차근차근 찾아 나가야 되고요. 그래서 많은 이런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정말 많은 토론과 방안을 찾는 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 내용들을 언론인을 통해서 또 소비자들 홍보를 통해서 소비자 인식으로 바뀌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